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부터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간접고용 증언대회를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증언대회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사업실장을 맡고 있는 오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제가 간략하게 취지 설명만 드렸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행사에 인사말을 해 주실 저희 민주노총 비정규직 담당 임원이신 김종인 부위원장님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인입니다. 예, 오늘은 토론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기자회견이 많고 어떤 날은 집회가 많은데 오늘은 지금 오전에 바로 이곳 6층에서 이주노조와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고 지금 이어서 이제 간접고용 증언대회 그리고 3시부터 대한모식을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민규 실장은 지금 점심도 못 먹고 지금 계속 사회를 보고 있네요. 아무튼 고생들이 많습니다. 예,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 천만 시대입니다. 이 땅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고 특히나 실태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비정규직만 놓고 본다면 우리 김종진 발제자께서도 글을 써놓고 있던데 어떻든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은 더더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책 그리고 한번 비정규직이면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정 야합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을 법제화하겠다고 지금 새누리당을 통해서 국회에 법안 제출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정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법제도적 대안모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 오민규 동지도 이야기했듯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량 양산하고 있는 그리고 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재벌들 그리고 공공부문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의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재벌들의 사용자 책임을 우리가 묻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토론회인 만큼 오늘 아무쪼록 현장의 생생한 발언들을 듣고 실태를 파악하고 또 대안을 모셔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증언은 가급적이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PPT 자료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증언하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소개를 쭉 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PPT 사용할 때는 지금 가려서요. 예, 다들 청중석에 앉았다가 그리고 쭉 발표 끝나고 나서 그 순서대로 6분 발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앉아서 질의나 간단하게 토론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증언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가장 가까운 쪽부터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라두식 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이환태 정책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건설산업연맹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이종화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직가입 노조인데요. 희망현대 노조 LG U+ 비정규직 지부 최영열 부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희망현대 노조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김진태 한빛기술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물류항만운송본부의 정찬무 조직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증언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이제 설치하는 과정이 한 30초에서 1분 필요하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우선 발표자들 들어가시고 라두식 지회장만 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가 참 편합니다. 여기 노동자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기술교육 강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내보다 역시 실내가 확실히 편합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는데 지금 살짝 긴장이 됩니다. 왔더니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무엇보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이재용 부회장하고 비슷한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살짝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간접고용 노동자들 증언대 PPT 자료를 만들면서 발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5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15분이 아니라 15일 내내 해달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증언해야 될 것이 14박 15일 동안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5분 분량으로 줄여내는데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발제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하기 전에요. 제가 바탕화면을 일부러 좀 6장의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바탕화면을 넣은 것은 저 나름대로 좀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개구리 3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재벌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착취하는 그런 사진, 그런 바탕화면 사진들이 있는데, 좀 현재 우리 실태 우리 노동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좀 바탕화면에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목차로 4가지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노동의 외부와 가정과 효과,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권의 본질적 제약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이중도급 구조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삼성전자를 살찌우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4가지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의 외부와 가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설립과 간접고용의 일반화 과정을 보면은 먼저 외환위기 직후 1998년 10월에 설립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김대중 정권 시대였고 4대 개혁이 있었습니다. 노동, 재벌, 금융, 공공. 그중에 재벌 개혁을 보면은 외주화가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주화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 외주화를 통해서 삼성전자 서비스는 원래 삼성전자 사업부에서 삼성전자 서비스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개인이 운영하던 대리점 소규모의 그 사업장들을 통합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협력사 역시도 한 개 지역, 예를 들어서 여기 서대문구에 한 10개 정도의 협력점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1개, 2개로 통폐합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을 통해서 지휘 관리의 체계를 단일화로 구축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노동자의 인적, 시기적 유연성, 그다음에 물적 균질성, 그다음에 위험화 비용에 대해서 외부화를 시도하고 서비스 노동의 수직적 계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는 재벌의 통제력을 향상을 시켰었고요. 또 하나는 발생하는 위험 모든 비용은 협력사로 다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벌에 발생하는 위험 비용은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삼성전자 서비스 외부화를 통해서 통제를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어떤 통제로 변화가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리 업무가 판매점, 대리점 이렇게 선임 엔지니어에 따라서
수리 업무의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의 관리가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관리가 균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그 사업부의 지휘 통제력이 세밀하게 아주 깊은 곳까지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주화를 통해서 수리 업무의 규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의 관리가 굉장히 균일해집니다. 그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확인화되고 효율적이 됩니다. 네 번째, 삼성 자본의 서비스 노동에 대한 지휘 통제력이 정말 세밀한 곳까지 아주 저희 뭐 근태부터 해가지고 아주 밀착하게 세밀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비스 삼성전자 제품 판매 서비스가 삼성전자 제품 판매 전략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삼성전자가 어떻게 그 위험을 외부화를 시켰냐,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수리 업무의 품질이 지역별 개인별로 균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밑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해당 사항인데 수리 업무가 규격화되면서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제품 등의 수리 업무 보급과 확산에 유리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적 물량 변동이 극심했던 부분이 계절적 물량 변동의 수준을 협력사가 알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비용이 절감됩니다. 세 번째로 판매 전략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절하기 힘들었지만은 판매 전략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품이 경쟁사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면은 AS 정책을 비교 우위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제품이 제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서비스를 강화해서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 구사의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제품 단종이나 주요 제품군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그 위험을 모든 책임을 협력사에 떠넘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외주를 통해서 비용을 외부화합니다. 비용의 외부화를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계절적 물량 변동이 극심함에 따라 인력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가전 서비스 업체의 특징상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성수기는 7, 8, 9 한여름이죠. 에어컨 계절성 제품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는 모든 제품이 많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비수기의 접수량에 평상시 비수기 같은 경우는 대기 물량이 하루를 안 넘어갑니다. 근데 성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심할 때는 막 한 달까지도 넘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비용이 원청이 직접 인력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비수기의 인력 가지고는 성수기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하청업체에서 다 떠넘김으로써 원청은 하청업체에게 성수기의 인력을 항상 유지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하청업체는 어떻게 해서 그럼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외쳤던 건당 수수료였습니다. 건당 수수료. 우리 AS 노동자들의 현실에 있었던 건당 수수료라는 체계를 통해서 고정급여가 나가지 않고 자기가 일한 만큼 건수에 대한, 그리고 일한 시간의 만큼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노동을 삭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적 서비스 숙지 수준이 달라 교육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교육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제품 등 출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 자체도 아래 보시면은 모든 교육 관리 간접 비용을 고스란히 협력사한테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또한 삼성전자 서비스가 그 교육을 시킬 때 삼성전자 서비스에 돈으로 시킨 거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과정을 인용을 해서 마치 본인들이 직접 다 교육을 다 시켰지만은 그 비용은 실제로 그들이 부담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다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판매점, 대리점 등을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판매점, 대리점 등 분산돼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서 비용이 원청은 엄청나게 많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간접 고용, 우리 노동자들의 본질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지난 2013년 7월 14일 날 노동조 설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사와 각 센터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9월을 넘겨서 7월 달에 교섭 요구를 보냈는데 9월을 넘어서야 그때 참 상견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별로 교섭에서 원청의 지침에 반하면 결정권이 없다고 하청업체는 빠져나갑니다. 원청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다시 협력사로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교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섭이 열릴 수 있는 제도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당노동 행위의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부당노동행위, 특히 저희의 노조 탄압 과정을 지켜보면은, 예전에 심상정 의원이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노조, 탄압, 공개되었던 그 문건에 의해서 자행이 됩니다. 그러나, 원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건 뻔히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불합리하고 또 그다음에 협력사는 모든 핑계를 또 원청에다 지웁니다. 우리는 나는 결정권이 없다. 또 이렇게 이 부당노동이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원청의 눈치를 보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책임 공방이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에서도 책임 공방이 서로 원청과 하청이 미뤄지지만은 누구한테도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거를 분명히 원청에서 그 문건에 그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성을 물을 수 없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동의 책임,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고용 이중도급이라는 구조는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재벌만 살찌우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분리돼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저희 아까 사례를 보셨다시피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포괄하는 전자산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중도급 구조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의 노동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지출해야 될 비용, 위험, 책임은 재벌이 지지 않고 모든 것을 외부화를 통해서 협력사로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통과 비용은 유장도급, 간접고용에 있는 이런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면적 개혁 대상은 노동시장 구조가 아니고 재벌 중심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단위의 미시적 대응 가지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재벌 투쟁을 전면화시키는 것이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지만은 예로 여기 희망인대 노조 많이 있지만은 가전통신 AS 노동자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한다든지 이러한 공동투쟁 전술을 자꾸 만들어서 반재벌 투쟁을 수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공세적으로 해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자리에 비정규직 단일만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권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었는데 저희가 그 논리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우리 스스로 갈라놓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도 여기에 보면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제가 있으면 현대제철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저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비정규직 단위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이 비정규직 단위의 요구사항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구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거 자본의 논리로 갈라놓은 이것을 넘어서 노동자 전체가 하나의 요구로 던져야만이 그것이 현재의 박근혜 정권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근본인 재벌 구조개혁을 재벌에 대한 반재벌 투쟁에 대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험을 노동 통제를 외주하고 위험을 외주하고 비용을 외주하고 요약하면 노무관리 일 전체를 외부화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책임은 지지 않고 아까 소개시켜드린 순서 보시면 대충 감을 채셨겠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1등 그룹부터 시작해서 쭉 갑니다. 1등 그룹 제 1위 그룹인 삼성그룹, 2위 그룹이 현대차그룹인데요. 다음 발표는 우리 현대차그룹의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성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 이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현대제철은 몇 년 전부터 산업재해 관련해서 많이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 많이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 증언대회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좀 해봤는데 되게 단시간이라서 되게 구체적으로는 자료 작성을 못했습니다. 페이지 넘기면서 제가 좀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발제를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주요 철강사 고용 현황인데요. 핵심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만 뽑았고요. 이 자료는 2012년인가 13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핵심적으로 제가 설명 안 드리고 현대제철 세 번째 칸에 있는 당진 공장에만 좀 부분만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하청 노동자 수가 759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이때는 현대제철에서 INA 제철을 철강을 인수하고 막 가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 수도 되게 적었었고요. 설비 또한 지금같이 그렇게 많은 설비가 큰 규모의 설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 수가 적었었는데 고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한 시점 2010년도에 급격히 거의 한 4배 가까이 늘었죠. 그래서 2,800명인데요. 지금은 여기에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여 명 정도가 있고요. 지금 현대제철의 이 규모를 보면은 얼마 전에 공시했던 건데 연간 매출액이 최근 하이스코어까지
흡수합병해서 20조를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연매출액 뭐 비율로 보면은 아직까지 두 자릿수 10점 몇 프로 이렇게 이익률을 남긴다고 하는데요. 그 이익률의 대부분을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인데요. 지금 인천 공장은 정규직도 많이 줄었지만 비정규직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한 1000명이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500명 정도로 줄었고요. 당진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700몇 명에서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수준. 포항 공장은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이렇게 크게 편하게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순천 공장은 오히려 노조 생기고 나서 조금 늘은 것 같고요. 이런 현황, 그래서 한 12,500명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현대제철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몽구겠죠. 정몽구가 이 제철소 간접 고용으로 얻는 효과는 가장 크게는 돈이겠죠. 근데 어쨌든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노동 유연성 실현 부분에서 이 제철은 아직까지도 다른 자동차나 여기 같지 않고 하청업체 수를 관리하면서 여전히 업체를 많이 날립니다. 해마다 4개에서 10개 정도를 변경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을 다 이렇게 새로 갈아치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용은 일정 부분 승계하면서 그 업체를 바꾸는데요. 여태까지 그러면서 했던 게 이제 최저임금, 그러니까 임금이 거의 안 오르죠. 업체 변경되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업체 변경되면은 회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좀 기대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유지 아니면은 하락 이런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왔고요. 하도급 계약은 기간은 1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한 5년에서 6년 정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단물, 짠물, 땀 이런 거 다 빼먹고 나가라는 소리겠죠. 그러면서 가장 크게는 하청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업체 바뀌면은 2년 동안 근로계약 갱신해야 되고요. 그 뒤부터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업체가 뻘짓거리 하면은 바로 업체 변경이 되는 거라서 그때 되면 항상 원청이든 하청이든 얘기들이 돕니다. 회사 망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청업체 사장만 바뀌는 건데 회사 망한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큰일 났다. 여기서 잘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동조건 후퇴는 한두 개 찌박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합니다. 임금, 또 여태까지 받았던 휴일 휴가, 퇴직금도 어떤 때는 안 주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 현장에서 쓰는 도구들 이런 것들까지도 전반적으로 후퇴를 합니다. 가장 심한 거는 연차 이렇게 근속 승계가 잘 안 돼서 연차 이런 거를 다 날려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휴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쉬지 못하죠. 그래서 연간 근로일수가 엄청납니다. 최근에 하청업체 하나가 작년에 바뀌었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NIM이라는 업체인데 전 사장이 본부장으로 다시 이 회사에 취직해 있더라고요. 또
원청 현대제철 공장장이죠. 부사장인데 그놈아 동생이 이사로 같이 또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거였습니다. 휴일에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사실. 휴일에 연차 쓰고 학유휴가 쓰고 이런 거죠. 이제 안 쓰면 뭐라고 하고 그래서 거의 강제적으로 휴일에 유급 휴가기를 쓰게 했고 또 특휴라고 좀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그 교대 근무하면은 5일 근무라서 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거의 맨날 뺑뺑이 도는 거였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원청에서 특별 휴가라고 이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4개까지 와 있는데 4개를 부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원청에서 준 거긴 한데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하청 노동자들이 이 업체 하청 노동자들이 일부가 그 노조에 가입해서 지금 싸우고는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이제 그런 거죠. 원청에서 묵인하고 있고 또 사장은 단기간 동안에 어쨌든 하청업체 사장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우는 방식으로 여전히 그렇게 하청업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반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적구조 조정인데요. 얼마 전에 특수강 설비 스타트 관련해서 정규직들이 전원 배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이제 전체로 이렇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거기에 한 3분의 1을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운다고 이렇게 되면서 비정규직들을 전적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 갖고 싸워서 어쨌든 신규 채용은 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싸우지 못해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전원 배치됐고요. 하청 노동자들 중에 한 400여 명이 그냥 강제로 특수강 설비로 이전했습니다. 전적됐죠. 전원 배치라고 썼는데 전적이고요. 어쨌든 새로 설비를 이렇게 쭉 그동안 몇 년 동안 외연을 확장해 오면서 고로 설비 이후에 신규 설비는 이렇게 신규 채용 거의 없었습니다. 또 특히 비정규직들은 업체에서 몇 명씩 합성업체 수가 워낙 많으니까 한두 명 빼나가도 잘 모릅니다. 몇 명씩 이렇게 빼서 한 몇백 명을 한꺼번에 옮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외연 확장을 좀 늦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내에서는 강제 전원 배치를 해요. 갑자기 요새. 이게 이제 노조 가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뭐 다기능화라고 하면서 특정 업체 몇 개 업체는 이 업무가 매우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생전은 안 해봤던 이런 거죠. 이제 운전만 하다가 어디 가서 용접하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강제로 전원 배치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요 강제 전원 배치 문제는 뒤에 노조 탄압하고도 뭐 관련이 있어서 그때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는 뒤에 표를 보시면 이게 올해 임금 체계 개선하면서 하청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맨 밑에가 기본급 수준입니다. 거의 근속연수는 뭐 4년인데요. 사실은 뭐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4년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평균
근데 4년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4년 조금 못되게 책정했더라고요. 14년 기준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100만 원 좀 넘는 수준으로 기본급이 책정이 돼 있고, 노란색이 이제 잔업 이런 거거든요. 거의 기본급 수준입니다. 물론 특별한 그 상주 근무만 하는 저기 대형 기업이나 몇 개 업체는 아예 없어요. OT가 없고. 그래서 연봉도 좀 낮죠. 그 외에는 거의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행위수당이 대부분을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위에는 사실 이제 성과 상여 이런 거라서 부수적으로 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 기본급 빼놓고 위에 부분이 대부분의 연봉의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업체를 좀 보면은 현우테크라고 있는데요. 이쪽 끝에서 세 번째인데 이 업체 중에 별명이 362라는 별명을 가진 노동자가 있어요. 왜 36이냐 물어봤더니 1년에 쉬는 날이 3일이랍니다. 그래서 연간 노동시간을 대충 따져봐도 3,000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돈 얼마 받냐 하니까 3,000이 조금 안 됐다고 작년에 물어봤거든요. 3,000이 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평균으로 나왔지만 이런 노동자들이 30개인데, 20몇 개인데요. 150개 업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그런 노동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그렇고요. 올해 임금 체계 개선하면서 기본급 비중을 좀 높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잘 보시면은 기타 수당 이런 수당은 없는 데도 있고 편차가 너무 심해요. 기본급 편차는 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많이 편차는 안 나는데 그래서 올해 임금 체계 개선해서 기본급 비중을 좀 올려봤는데 그래도 편차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에서 앞으로 기본급 비중을 좀 더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저 위에 성과경영금하고 이렇게 행위수당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위에 있는 부분들을 좀 밑으로 내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는 정몽구가 요 전반까지 설명드린 것도 사실은 정몽구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느냐를 봤다면 좀 이 부분은 복지후생이나 어떻게 정규직과의 차별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정규직 대비 거의 50% 수준이고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정규직 대비 70% 수준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말이고요. 실제로는 기성비라고 있어요. 요새는 거의 물량도급화 돼 있어서 그 책정된 기성비의 70%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정규직 임금의 70% 이러면은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도급비의 70%라서 실제로 정규직 대비 50% 임금밖에 안 된다. 그리고 복지후생은 대부분이 제철인데요. 제철 정규직이 이제 저렇게 받고 있고요. 비정규직은 이렇습니다. 성과급도 절반, 평균 상여금도요. 돈으로 치면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꽤 많은 돈이 차이가 나죠. 요거는 교대근무 형태 요새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정규직은 4조 3교대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3조 3교대인데 지유 보장을 하라니까 3조 3교대인데 5일 체계로 돌아가는 패턴을 7+1 또는 6+1은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7+1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할 때 금금금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게 금요일이 2개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8일입니다. 8일이라고 하루 쉬고 이런 방식으로 돌리면서 가장 큰 핵심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항상 필요한 인원이, 적정 인원이 현장에 있게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노동상권 박탈인데요. 제 첫 번째는 뭐 단결권인데, 업체가 150개 정도 되죠. 지금 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강 설비하고, 이런 게 좀 늘어나면서 그런데요. 대부분 100인 미만, 또 작게는 20명, 10명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 맨투맨 관리하는 방식인 거죠. 업체에서. 그래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노조로 모이기를 되게 꺼려 합니다. 또, 불법 파견 요소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하는 효과가 또 있고요. 노무관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맨투맨 관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결권을 많이 방해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가서는 그 인적구조 조정의 한 방식으로 용이하게 쓰이죠. 각 업체에서 한두 명씩 빼가지고 잘 모르게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쓰더라.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상시적인 업체 변경은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노조 가입하면은 지금도 개별 면담 들어가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했다가 며칠 지나면 안 보여요. 물어보면은 탈퇴서가 날라와요. 내용 증명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 사장이 이러면 안 된다 또 뭐 해고하겠다 이런 협박해서 탈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강제전원 배치도 노조 가입했다면 딴 데로 보내는 거죠. 물론 공장 아니긴 하지만 생소한 업무로 배치하고 이러면서 불이익을 줍니다. 교섭권 박탈은 가장 크게는 교섭하고 있는데 업체가 변경돼요. 교섭 그전에 단체협약 종이쪼가리 한 2페이지 정도 되지만 그것도 무용지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여기는 사내하청이지만 법인, 개별 법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좀 많이 받습니다. 지금 교섭협회는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교섭하는 중에도 일부 업체에서 뭐라고 하나요? 합의 이행도 그렇지만 아예 딴짓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운송업체인데 국내에서 굴지 운송업체라고 대주중공업이라고 좀 아실 건데 대주중공업이나 유성 TNS 이런 데는 좀 자본금이 좀 많거든요. 대주는 연매출 1조가 넘는 업체이기도 한데 이런 업체들이 집단교섭 틀을 잡고 무시하고 하면서 교섭권에 상당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체행동권 제약인데요.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교대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많이 잘 집단적으로 모일 수 없게 하는 측면이 있고 가장 크게는 보완 작업이라고 노조법 근거를 대면서 이런 거를 날리면서 하거든요. 이게 사실상 효과가 큽니다. 노조로 안 오는 하청 노동자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노조로 잘 가입도 안 하고요. 가입한 조합원들은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노조 가입했는데 이런 거 택 붙여놓으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우식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많이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고요. 공정 내 집회도 잘 못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가끔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얘들은 그런 거죠.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고는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뭐 그동안 비정규 투쟁의 역사를 보면은 부침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은 남한 민주노동 운동의 핵심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전체 노동자들이 싸워야 될 정세이기는 하나 비정규직 지혜가 지금 1,300대인데 사실은 이제 한국내와나 순천까지 합하면 2,000이 넘습니다. 그 대호들이 어쨌든 현 정세에 꼭 맞는 어떤 행동이나 투쟁에 복무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복무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쨌든 이 세상을 갈아엎는 투쟁에 동지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은 이따가 모아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SK가 여기 들어와 있나요? 예, 다음 순서 우리 그 위원장님이 대표로 나오신 게 아니고요. SK 재벌 실제 피해자십니다. 2년 가까이 깜빵에 계셨고 그래서 직접 위원장님이 나오셨는데요. 플랜트 건설로저 이종화 위원장님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SK 그 재벌의 그 반노동 정책 사례를 좀 볼 건데요. 플랜트 노조를 우리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설명드리는데, 저 보이는 것처럼 정유 공장이라든지 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이런 것을 주로 건설하는 노동자들이 플랜트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속칭 사회적으로 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고숙련 기능공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는 건설 노동자라 이야기하고 아직까지도 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죠. 일용공들입니다. SK를 보는데요. SK 이게 보면은 저기 60년대, 72년, 79년 이렇게 쭉 보면 재벌 순서를 도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87년도 올라오면은 승경해가지고 제가 한 5등 정도 올라와 있죠. 저기 SK 옛날 이름이거든요. SK 선대 앞대 회장 회장 때 지금 SK 회장하고 노태우 대통령 딸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게 됐습니다. 사돈이 됐습니다. 그때 유공이죠. 유공 당시에 한국석유공사를 SK가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SK 재벌 자본 규모보다 한국석유공사가 훨씬 컸어요. 애가 어른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태우가 대통령이란 권한을 통해서 자기 딸내미 사위한테 공장을 좁힌 겁니다. 국영기업체를 재벌한테 넘겨버린 거죠. 하여튼 SK 우리나라 재벌들이 대부분 그런 어떤 성장 과정을 가지만 SK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조금 넘어가 버리고요.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 친구가 지금 앞번에 지정에 살고 나온 SK 회장이죠. 최태원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SK 재벌들이 한화 회장도 아들내미가 깡패하고 맞았다 해가지고 깡패 동원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지만 SK도 사촌 MM 물류회사라 이 최철훈이죠. 최태훈이하고 사촌 된답니다. 화물연대 우리 조합원들 노동조합 한다고 회장이 직접 불러가지고 한 대 때리는데 100만 원씩 준다 해가 20대 때리고 2천만 원 주고 신문에 나고 했었죠. 좀 엽기적입니다, 애들이. 겉으로는 번지래도. 요, 아까 전에 금방 말한 거고요.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태원 씨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8.15 특사로 나왔죠. 징역 4년 얼마 받아가 나오고, 그 전에도 사기로 해가지고 재벌인데, 한 몇 년 전에도 징역을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지금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비리 사건 나가 구속될 때 되면 휠체어 타고 가가지고
누가 있다가 뭐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재벌 중에서 그래도 실제 몸으로 진역 살은 사람은 최태원 씨가 제일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맷집이 있어 보입니다. 이 우리나라 참 이상한 게 대우 옛날에 누굽니까? 회장 그 사람 지금 뭡니까? 뭐 세상은 넓다 했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름 뭐입니까? 김우중이. 김우중이가 베트남 가가지고 자본주의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한다는데 김우중이가 없어도 그 당시에 그 수하에 있었던 그 회사들은 다 살아남아 있거든요. 아시죠? 최태호이가 진역 가 있는 동안에도 돈은 그대로 벌어집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재벌들이 실제로는 그 재벌 회사를 키우는데 역할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나와가지고 45조 투자한다 해가지고 요즘은 뭡니까, 요 바퀴하고 붙어가지고 다른 거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플랜트 이야기합니다. 우리 플랜트 이게 실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연출된 것이 아니고요. 플랜트 노동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공장, 그 큰 돈이 들어간 거대한 시설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왼쪽 편은 작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밥 먹고 나서는 쉴 데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맨바닥에 박스 깔고 그늘에 누워 자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노조 때문에 거의 다 달라졌죠. 오른쪽은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먹는 장면입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이 없어요. 저 도시락 값도 회사에서 협력업체들이 돈을 떼가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울산에서 전국에서 이제 플랜트 노조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울산 사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 저 밑에 현수막에 글자 보면 서러운 건설 노동자 인생 투쟁으로 박살내자 이런 거 있듯이 저런 상황에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뭐 일종의 절규입니다. 뭐 좀 더 많은 돈을 만들자 보다도 거꾸로 가버렸대. 예.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글씨가 흐릿해 잘하면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2005년, 2004년도 노조를 만들었을 때 SK 지시로 아까 전에 저 현대건 제철에 마찬가지처럼 협력업체들의 협력업체들이 채용하는 사람들 이름 중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 블랙리스트죠. 그거를 찍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SK가 지휘를 하면서 협력업체를 통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을 일을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탈퇴시키고 하는 이런 짓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래서 파업 붙으려고 하도 쫓겨다니고 하다가 해가지고 우리 뭡니까 구속 결단식 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손도장 찍은 거 아들아 애비는 당당한 노가다 했다 본인들이 직접 쓰신 겁니다. 쓰고 싶은 데 써봐라 해가지고요. 예, 건설 노동자 살아있다 뭐 이래가지고 76일 동안 2005년도에 파업을 했죠. 정유탑 점거도 하고 서울 SK 건설 현장의 타워도 점거도 하고 뭐 SK 본사 앞에 이렇게 시위도 하고 길거리에서 짝대기 들고 공권력하고 충돌도 하고 하이바 쏘고 이렇게 76일 했죠. 그래 구속자 한 50명 나고 벌금 한 200명 맞았습니다. 예,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사가 엄청난 공권력까지 동원해 탄압을 했지만은 현장 노동자들 어떤 그 노조에 대한 열기 때문에 그 제압하지는 못했고요. 노동조합은 살아나고 그때 이제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옛날에 처음에는 취업 방해하고 노조 가입한 사람들 일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노조를 방해하다가 노조가 자리 잡고 나니까 요즘 복수노조법을 악용해가지고 하는 그 만평인데요. 왼쪽 편에 여러분들 오른쪽 편에 사진 보면은 알겠지만 우리 노조를 탈퇴를 시켜가지고 의용노조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노조와의 이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기능인 노조, 옛날에 그 국민노조, 노총이죠. 이명박이 때. 그, 하는 장면이 여러분들 왼쪽에서 두 번째는, 동네 깡패입니다. 예. 실제, 요 체육관하고, 여기 현장에 가운데 위원장 하는 사람은, 협력업체 그 밑에서 오야지, 소사장이었고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애들은 체육관 하던 애, 운동선수들, 그럼 깡패,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동조합을 이명박 때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만들었죠. 이 이제 만평부도 한국노총 가입원서 작성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들한테 강제 가입을 시킵니다.
또 이게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깡패들이 우리 노조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싸움 붙어가지고 깡패들이 그때 자기들은 만약에 싸움 붙어가지고 맞거나 하면은 회사에서 재벌 돈이 많으니까 큰 돈을 줄 줄 알았던가 봐요. 근데 막상 두드리 맞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돈을 작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걔들이 다 철수해 버리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녀석이 이제 옛날에 한때 민주노총 화성에 있던 놈인데 고무신 바꿔신해 가지고 이제 한국노총 가니까 저런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플랜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의용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의용노조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 저게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전에 지나간 사진이 뭐냐면 왜 저런 사진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에 그걸 하지 않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보면은 지역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뭘 하는 걸 보면은 지역 신문사에서 사설까지 있어서 예, 새로운 뭐 플랜트 노조 운동이 불고 있다는 둥 뭐 저렇게 또 텔레비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이제 뭡니까 업체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 뭡니까 노조 불법 행위 뭐 촉구 기자회견 이러면서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론 작업도 하고 하고죠. 우리 플랜트 노조 같은 경우 이렇게 공장 앞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현장에서 공권력이 항시 나와 있고요. 의용 노조들이 안에서 불법 저지르고 이런 걸 제지하려고 우리 조합원들이 모이면은 공권력이 투입되고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SK 뭐 재작년이죠. 3,000명 정도 상경해가지고 1박 2일 투쟁도 벌이고 그랬죠. SK 본사 앞에 집회한 장면이고요. 이 동네 가보는 것 때문에 특히 저 변두리 발전소 현장 같은 데 오지가 많습니다. 도시 그런 데 가보면은 노조 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선후에 뭡니까 무슨 청년회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총 싫다 자꾸 저는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노조를 방해하는데 동원을 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복수노조 그게가 다른 쪽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건데 법을 악용해가지고 교섭단위 분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복수노조한테 교섭권을 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까지 분리 요건 보면 알겠지만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 날 때 한해서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실제로 교섭을 못하게끔 교섭 단위가 울산 지역에서 같이 교섭을 해야 되는데 울산 지역에서는 각 현장별로 교섭을 단위를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노조는 실제로 충남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1년 내내 교섭만 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이놈하고 하고 저놈하고 저놈 이렇게 노동부가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 이런 법을 악용해가지고 신종 수법이 동원된 거죠.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진짜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한 자리는 우리 어디입니까? 저기 전북이죠. 전북본부에서 노동부에다가 교섭단위 분리 요청을 합니다. 노동조합이. 이만한 근거에서 법적인 거로 봤을 때 교섭단위를 분리해라고 하면 안 해줘요. 왜? 노동조합이 유리하니까. 우리같이 분리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데는 분리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데도. 왜? 노동조합에 분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법을 임의대로 적용하면서 목적은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깨는데 이렇게 이제 제도를 우리 흔히 많이 겪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종수법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플랜트 같은 경우는 분리 결정하지 말아라, 기각해라 하는데 우리말 안 됐죠. 그대로. 또 이거하고 그인데 연장선상이 그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법률 조항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조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그다음 전임자의 급여를 주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의용 노조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의용 노조 강제 가입을 하고 하는 행위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포천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경향신문의 사설에도 나오고 MBC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노조비 공제 요청 회사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이번에 그 저 국정감사할 때, 노동부 국정감사할 때 심상정 의원이 이걸 가지고 노동부한테 질의하고 제대로 조사하고 그 하라고 이렇게 했죠. 근거로 제출되게 됐는데, 회사들이 이렇게 노조비를, 의용노조한테 지원하고 있는 사례인 거죠. 증거죠. 아까 뭐 금방 대우 포천 현장 금화 PSC라는 업체에서 1, 2, 3번 보세요. 당 현장 협력업체별 동일하게 한국노총으로 인정한다. 한국노총을 밀어라. 노조비 회사가 1인당 3만 원씩 작업자들 3만 원씩 해가지고 회사가 의용노조한테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겁니다. 뭐 이거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됐나 이때 심정은 다 있었습니다. 심정은 다 있었고 물증이 없었는데 물증이 나온 거죠. 회사가 주고받은 거. 왜 이 물증이 나오냐면은 하청업체의 업무를 보던 놈이 괘씸해가지고 우리 노조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돈이 건네간 통장하고 이런 거 등등 자기들이 보낸 공문하고 메시지 보낸 거하고를 다 해가지고 채집해가지고 노조로 이렇게 투서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그 국정감사에 자료도 제출되게 했는데 그런데도 뭐 조사하겠다,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죠.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 났던 보도됐던 거기죠. 한국건설플랜트 노조 저게 바로 의용노조 이름입니다. 유지비, 노조비 지원 등 부당 행위를 했다고 노동조합에서 신문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화 한 거죠. 이거는 뭐 이제 직접 그 얘기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뭐 여러분들 다들 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그런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적용하면서 노동조합을 깨고 하는데 이렇게 그 복수 노조법을 악용하고 있다.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두고 지금 아까 전에는 포천이고 그 옆에 파주에서 SK 그 발전소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현수막 걸고 지금 싸움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하여튼 조금 순서는 조금 좀 약한 것 같은데요. SK 아까 전에 뭐 삼성, 현대, SK 뭐 재벌들이 어디나 할 것 없이 사실은 그 똑같습니다. 자기 현장 조건에 따라서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노동조합에 협조를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요. 범법을 해가면서 노동조합을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파괴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는 아까 전에도 그런 증언이 나왔지만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임금을 낮추고 노동 강도를 높이고 자유자재로 붙였다 잘랐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도 똑같은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접고용 참 서럽죠. 재벌기업이 하청업체로 이렇게 사실은 하는 일은 정규직 하는 일 똑같이 시켜놓고 저렇게 하는데요. 예, 잠시 협조를 좀 그런데 한 가지만요. 저기 예, USB를 갈아 끼워야 돼서 그래서 제가 잠깐 지금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하는 일 똑같고, 예. 사실 하청업체가 하는 일은 없는데, 하청업체를 교섭 도중에 바꿔버리면, 그러면 그 업체, 새로운 업체랑 교섭 창구 단위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내가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뺏기 위해서 업체를 바꿔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SK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교섭 단위 분리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유리한 때는 교섭 분리제도를 허용을 안 해주고요. 노동조합이 불리할 때는 즉 사용자에게 유리할 때는 교섭단위 분리를 해줘 버립니다. 예, 원칙은 뭐냐? 노동조합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유일한 원칙입니다. 노동위원회 지금 적용하고 있는 무슨 아까 정해놓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그 다음 순서 LG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LG U 플러스 통신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 댁내에
인터넷, 전화, IPTV를 설치하는 통신 노동자입니다. 근속은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10여 년 정도 하면서 3월 30일 날 저희가 노동조합 만들면서 14년 3월 30일 날 노동조합 만들면서 약 2년간 투쟁,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LG 플러스가 간접 고용, 이거 내용은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까 현대나 저희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LG U 플러스가 지역센터와 계약하는 도급 기간이 3개월, 최장이 1년입니다. 이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마다 업체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센터에는 개인 사업자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노동조합 이전에 인터넷 설치 건바이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인터넷 하나 설치하면 얼마, 전화 하나 설치하면 얼마, 전화는 300원에서 2,000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 전화, 인터넷 이렇게 묶음으로 신청하시면 거기에는 저희한테, 개통기사한테 떨어지는 이런 단가들이 있습니다. LG U 플러스 구조는 지사, 홈서비스, 망공사업체, 모바일 대리점 2014년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LG U 플러스 6,4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6,800만 원 정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예. 자료가 좀, 전국 모바일 대리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1,900개 모바일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홈 서비스는 69개 지역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대비 30% 저희가 임금 수준에 있습니다. 복지후생도 지금 안 나오는데요. PPT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후생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저희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맺은 단협으로 추석, 설 명절에 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참치 줍니다. 3만 원 상당의 참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차를 자차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이용합니다. 핸드폰도 개인 소유의 핸드폰으로 이용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 핸드폰 없습니다. 아직도 내년에는 이 부분을 센터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분당 서비스 센터에서 노동조합 가입했다는 이유로 250만 원씩 더 줄 테니까 탈퇴해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4명 정도가 250만 원씩 받고 탈퇴했습니다. 지역 보직 강제 전환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것 같습니다. 개통하시는 분한테 지역을 구리하셨던 분한테 의정부로 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AS 하셨던 분들한테 개통 업무, 여러분들한테 가는 설치 업무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투쟁하면서 센터장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합원 말려 죽이겠다. 저희가 파업 기간도 아닌데 급여를 영원받은 조합원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청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건,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하는 건 합법입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실태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합법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원청이나 경총, 센터장들은 저희 보고 필수공익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필수공익 사업장이라면 간접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 필수공익 사업장은 병원, 이런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어야 되는데, 저희도 필수공익 사업자라고 하기에 그러면 그렇게 해다오. 지금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섭권 박탈은 저희가 5월 13일 날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2개월 있다가 3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재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총 개입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예. 그 전까지는 센터장들도 그래, 웬만하면 잘해보자. 예. 이런 분위기였는데, 경총 개입하면서 각종, 경총이 저희랑 삼성, SK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한 1년 했죠, 교섭을. 그 방법을 저희한테 그대로 써먹습니다. 삼성 뒤에 했던 라두식 동지도 웃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서는 원청의 갑질이라고 해서 각종 지표를 저희한테 압박합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한 노동시간, 노동강도, 노동조건 다 무시하고 갑질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들은 삼성처럼 똑같이 힘없다, 재계약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어느 센터장은 이런 말 합니다. 너희는 민주노총 좋아하니 민주노총 조끼 입고 일해라. 아니면 민주노총 가서 옷 받아라.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들도. 이제 여기 의정부 센터, 저희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노동조합 게시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센터장 협의체 대표입니다. 박종수라는 4개 구 정도 하고 5개 구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한테 1원이라도 주면 자기 자식한테 줄 게 없어져서 못 주겠답니다. 비조합원들한테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장 필수로 사용되는 타카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절연 테이프가 있습니다. 전기 테이프. 안 줍니다. 타카심이라는 건 뭐냐면 댁내에 가면 이렇게 선을 고정하는 심는 허치키스 같은 스테플러 같은 그런 심이 있습니다. 그걸 안 줍니다. 3,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안 줍니다. 그리고 중량, 노원, 동대문구 서비스 적정인원 오바돼 있는데도 안 주고요. 고향파주는 여기는 좀 심각합니다. 적정 인원의 2배가 넘습니다. 인원이. 18명 근무해야 되는 파주에 40명 가까이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보시면 조합원들은 150만 원대 급여, 비조합원들은 3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분당 서비스가 얼마 전에 나온 현재 고소 진행 중이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일정이 2시까지 꽂히면 그 마감 시간까지 시간의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시까지만 줍니다. 이것도 다 진정 중이고요. 여기 구로양천센터는 경고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경고장 안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성과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저희한테 일을 줘야 됩니다. 근데 센터가 일을 주지 않고 저성과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고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서대전 센터 여기는 지금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의비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서 조합원 평균 한 10만 원가량 받았습니다. 저희 단협에는 3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6만 원, 11만 원, 6만 7천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센터가요, 무법 천지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2014년 기준으로요, 센터에 정말 4대 보험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조합원의 75% 이상이 여러분들의 방문하고 있는 LG U+ 기사가 거의 다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에요. 기사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조합원인 경우에는 다 기사 맞습니다. 직원 맞습니다. 하지만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다 전환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고용구조 악화가 LG U+에서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원청도 책임지지도 않고 그나마 센터 보고 책임지라고 했더니 센터 또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75% 이상이 도급계약되면서 이 고용구조가 악화되면 해당 관청에서 관리감독해야죠.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이거를 뒤에서 조종하는 건 원청입니다. LG가 동방성장 1위 기업이랍니다. 2014년. 어떻게 이런 업체가 동반성장 1위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LG가 작년도 150조 했답니다. LG U+가 그중에 약 한 10분의 1 했습니다. 예, 13조인가 했을 겁니다. 저희 같은 일반 노동자가. 그래서 LG U+ 조직운영 구조 보면 운영은 위탁, 협력, 제휴 이렇게 복합 증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협력업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지 저희 같은 LG U+에 저희가 확인한 숫자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2,000명이 넘습니다. 저희 센터에만 그 홈서비스에만 3,500명이 넘고 그래서 협력업체, 특수고용 이런 불합리한 고용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탈법적인 일이 일상화된 지가 오래고요. 저희 LG에는 LPR라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LG 임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센터장 대표하고 있습니다. LG 저희가 LG U+ 이전에 LG 파워콤, LG 데이콤 이런 업체 있을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LG U+ 자본이 임수하면서부터 이런 그 LPR들이 각 센터에 3분의 1은 넘습니다. LG 임직원이었던 사람들. 3분의 1이 넘게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대기업이 갖는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고용구조가 돼가도 되는 것인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가 취업규칙 손쉽게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센터에서 그걸 바꾸겠다고 하는 센터에서 취업규칙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요. 몸 수색을 자유롭게 하겠다. 정당이나 사상 가입 못하게 하겠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스크랩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하고 고용구조의 새로운 창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15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로 3인 가족, 4인 가족이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LG의 이념은 정도경영입니다. 정도경영, 정말 정도경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USB 가락해야 되죠. 뭐 방금 보셨겠지만 하나 눈에 띄는 건 필수공익 사업장이라고 막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청으로 써놓고 필수공익 사업장이라고 쟁의권도 묶어버리고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에 군함 만드는 사업부 있습니다. 군함 만드는 사업부는 지금 저 방위산업체로 묶여가지고 그 사업부는 파업을 못 하는데요. 군함 만드는 사업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쟁의금지를 엮어가지고 거기 저 하청노조 조합원이 잘렸습니다. 해고됐습니다. 근데 울산지방법원 그 보수적인 울산지방법원마저도 부당해고라고 했죠. 하청업체한테까지 그렇게 적용하려면 그냥 정규직으로 쓰지. 왜 하청 쓰면서 방위산업체 쟁의금지 조항까지 적용하냐고. 그래서 우리 LG 동지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필수 공익이면 진짜 정규직으로 쓰든지라고. 예. 그러니까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사용자로서 권리는 마음대로 누리는 저 진짜 현대판 노예제도 이 간접고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 증언인데요. 티브로드 태광그룹이죠. 예,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현대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회장 김진태입니다. 솔직히 PPT 설명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태어나서 이런 자리에 나왔고 이런 PPT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처음입니다. 솔직히 매번 그 현장에서 파업할 때
그냥 앞에 나와서 연대 발언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PPT 하는 거는 저는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저는 어차피 이제 소속 센터가 저희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LG U+나 SK 브로드밴드나 같은 희망연대 소속으로서 업무하는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계신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디지털 TV나 아날로그 TV, 전화 모든 걸 설치하고 철거하고 현장에서 공사하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저희 뭐 전체적인 얘기를 다 말씀드리면 좋지만 저희 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위주로 해서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광명 시흥에서 현장에서 현장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한빛 북부기술센터라는 이름으로서 티브로드는 전 이제 뭐 업장이 티브로드 뒤쪽에 뭐 세론방송, 한빛방송 뭐 이런 식으로 안양방송, 수원방송 이런 식으로 뒤에 이름이 붙고요. 그게 이제 요번에 이제 통폐합이 돼서 전부 다 티브로드로 바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빛 북부기술센터에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작년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3년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저희 센터에 있던 센터장, 저희들은 센터장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총괄을 하는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센터장이 저희 업체를 인수를 한 게 2013년 12월서부터 했지만 등록이 된 건 14년 1월 1일서부터 등록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저희는 한 4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직원입니다. 1월 달에 시작을 하고 2월서부터 4대 보험을 납부를 안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한 1억이 넘는 1억 2천 정도 되는 4대 보험을 연체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월서부터 4대 보험을 내질 않았다. 거기에 퇴직연금은 아예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건 고의성이 굉장히 짙다라는 거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은 중간에 경영이 어렵다. 상생은 해야겠지만 회사가 어려우니 직원들을 퇴출시키겠다를 압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영을 시작한 지 두 번째 달서부터 이런 형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게 요번에 저희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적자였다라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보시는 김봉석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솔직히 저희 센터 직원들은 현재 지금 급여가 120에서 140을 현재 받고 있어요. 한 달 일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총파업을 하면서부터 금전적인 손해를 좀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대출을 한 300만 원씩, 1회 한 300만 원씩 회사로부터 대출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환 일자가 올해 8월 달부터 상환이 들어오는 바람에 50만 원씩. 그러니까 임금을 200이 안 되는 임금에서 50만 원씩 빼니까 120, 130, 140 월급을 받고 3, 4인 가족이 그냥 허덕거리고 사는 형식입니다. 현장에서 밥은 내 돈으로 사 먹어야 되는 거고 교통비 또한 내 돈으로 해야 되니 그러면 한 달에 실질적으로 집안에 가져다 주는 돈은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학원 있는커녕 있는 보험, 적금 들어있는 거 전세였으면 좀 더 낮은 전세로, 월세면 좀 더 낮은 월세로 전세 빼서 보증금 빼서 이런 형식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고 대출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씩 대출 간신히 받아서 솔직히 영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런 와중에도 센터장이라는 사람은 이 돈을 4대 보험을 저희가 봤을 땐 일부러 안 낸 건데 경영이 계속 어렵다라고 안 내고 회사가 어려우니 너희들 알아서 좀 나가달라.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티브로드에 있는 여러 센터 중에 뭐 동부기술센터라든가 서부기술센터, 안산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안산에 있는 센터장이라든가 안산과 시흥을 같이 하고 있는 뭐 서부센터라든가 서울 도봉노원이라든가 경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센터장들이 저희가 협약을 맺은 6시부터 7시까지가 저희가 시간의 근무입니다. 1시간 추가 시간 근무를 더 하고 임금을 받아가는 형식이었는데 그 1시간을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강제적으로.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또 인당 한 28만 원에 30만 원씩 또 차감이 되고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너희들이 기술이 딸리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회사가 어려우니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기술 점수가 낮은 하위권서부터 해고를 시키겠다라는 협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들은 당연히 자신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고용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루에 저희가 뭐 SK나 LG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서 가가오고 방문해서 하루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는 개수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다 그러면 보통 한 9집에서 15집 이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이 되는데 하루에 20, 30건을 꽂아놓고 아침에 10시에 3건, 11시에 4건 이렇게 꽂아놓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기사는 무엇이든지 먼저 하게 되겠죠. 중복이 돼 있건 2중, 3중으로 꽂혀 있건 무언가는 하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추지 못한 고객은 당연히 콜센터로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콜센터와 센터는 직원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문자를 날립니다. 독촉이 옵니다. 빨리 가십시오. 독촉이니 가입자 독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전화 통화로 왜 안 가십니까? 약속했으면 가셔야죠. 이런 식으로 협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서비스 업종이지만 솔직히 현장에서 가가호 가입자분들을 다 1대1 대면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를 같이 합니다. 굉장히 현장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은 뭐 꽤 많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냉장고를 날라주지 않고 가구를 날라주지 않았다고 서비스가 너무 엉망인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말까지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나가면 가입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가입자와 다툴 수도 없습니다.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속으로 삭히면서 얼굴은 웃어야 되는 그런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러나 태강 티브로드라는 회사는 센터의 센터장을 통해서 직원들의 협약을 맺어 정해진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중단해서 깎고 인원을 줄여야 회사가 산다라는 말로 직원들을 해고를 종용합니다. 일부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형식으로 희망퇴직자를 받아서 노동조합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뒤로 한 발짝 빼는 그런 센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에서 주지도 않은 돈을 월급 명세서에는 준 걸로 표기를 하면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주기도 하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이 되면 당연히 노동조합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항의를 하면 그때서야 돌려주고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이런 형식으로 탄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앞뒤 서론 없이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경우는 저희는 현장에서 업무를 위주로 거의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저희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곳에 제가 1995년도에 이 직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급여가 195만 원입니다. 와이프하고 맞벌이를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예전에는 직원들한테 업무를 20, 30건, 40건씩 꽂아놓고 나서 업무 처리를 다 안 하면 페널티를 매기거나 월급에서 차감을 하고 저희들은 셋탑박스라든가 모뎀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계속 달아주고 회수하고 달아주고 회수하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거기서 고객이 분실한, 고객이 없어진, 고객이 반납하지 않은 이런 장비까지도 한때는 저희들한테 계속 페널티로 급여에서 차감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막은 성과이기도 하죠. 요 부분이 아까 제가 그 한 동부센터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나서 항의하니까 다시 돌려준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안산, 시흥, 광명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 저희는 솔직히 한 회사에서 모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산 뭐 LG 플러스도 그렇겠지만 부산, 전주, 천안, 뭐 이런 세종, 안산, 시흥, 광명, 뭐 인천, 서울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저희가 나눠져서 단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노동조합이 전체 인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파업한다는 것도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들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별수를 다 저지르면서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20, 30건 업무를 꽂아낸다는 이게 김봉석 센터장이라는 이 사람이 김봉석 센터장입니다. 이 사람이. 노동조합에서 업무가 너무 많으니 업무조율을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업무 처리할 양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20, 30건을 다 합니까? 조정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니 노동조합하고 건수를 상의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상생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뭐냐면 저희 센터에 있는 모든 스텝 아니면 공사팀 모든 인원들한테 어떤 카톡방이 있는데 요 카톡방에 업무가 많습니다. 독촉이 엄청 많습니다. 고객님들한테 미리 통화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영업이 너무 적습니다. 영업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기사들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지금 쟁의 기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솔직히 파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업무 처리를 다 못하니 업무가 남으니까 불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외주업체를 몰래 들여다가 아니면 사업부에서 외주업체를 들여서 설치 업무를 빼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센터는 그 도급 비용에 유지보수 비용도 있지만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게 솔직히 단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센터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 자체를 빼돌리는 그런 작태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센터는 사장한테 4대 보험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이기도 합니다. 11월 10일까지 4대 보험을 납입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고소고발을 저희들도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니 이제는 센터를 그만두겠답니다. 그러면서 연차가 저희가 보통 계약이 예전에는 1년에 재계약을 원청과 계속 했었는데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그게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1년이라서 2년짜리 연차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 업체가 바뀌면 연차 자체가 저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연차 자체가 없어지면 그 부분을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주질 않으니까 빨리 다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촉진제라는 공고문을 붙여서 연차를 빨리 사용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면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중에 노동조합이 일을 안 해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또 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이런 식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원청은 연 매출이나 이런 영업 이익을 보면 매년 1,000억이 넘는 이익을 매년 창출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는 매년 적자입니다. 그러면서 직원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희망퇴직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퇴직자를 받거나 기술지표를 가지고 직원들을 해고시키겠다라는 협박을 계속 하죠. 제가 저희 PPT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PPT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간부들이 PPT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오긴 해야 되는데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PPT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노동조합을 시작하고 나서 노동조합을 가입한 동료 노동자들이 솔직히 노동조합을 많이 바라보고 현장에서 싸웁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놓고 탄압을 하고 노동조합 활동이 많은 센터는 원청으로부터 센터에 넣어놓은 줄여라 라는 지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김봉석 센터장은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직원을 몇 명 자르고 원청에 가야 면이 선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많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저희가 한 개, 두 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면서 희망을 보고 있긴 합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노동을 같이 하는 현장에서 위험을, 죽음을 감수하고 일을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이 있는 그런 일들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더러운 곳 많이 들어가고 시궁창 같은 곳 많이 들어가고 먼지 많이 쌓인 곳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악조건에서 일을 하고는 솔직히 노동자들입니다. 10년, 20년을 근무하면 어떤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서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들도 다 오고 계신데요. 예, 이제 마지막 증언입니다. 3시 약간 넘을 수 있는데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일을 떠들어도 각자 15일을 떠들어도 지금 이 증언이 끝이 안 날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언 우리 그 KNL 물류지부 사례인데요. 공항항만운송본부 정찬무 조직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자의 기대와 여기 앉아 계신 동지들의 기대에 맞게 아주 짧게 그 발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뭐 토론회와 이 증언대회 기획과 관련해서 어쩌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기 뭐 대형 그 수위를 그러니까 어떤 업계의 그 산업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그 부리고 있는 갑질이 어떤 것인가 이런데 사실은 빙그레라고 해봐야 뭐 다음 장 잠깐 보시면 뭐 하나그룹 김승현 동생이긴 한데요. 사실 92년도에 왕자의 날을 겪으면서 여기 이 집안 완전히 그 사실 관계없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갑질의 내용은 사실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해서 뭐 좀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하고요. 이 동지들의 KNL 물류지부 동지들의 사실 내용은 직접 오셔서 좀 얘기하시면 좋은데 지금 공공회복2가 현장 순회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한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25년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한 노동자가 4번의 강제 이직을 적용받고 3번의 이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근로조건, 더 나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현재 최종적인 결과물은 25년간 똑같이 일했던 그 현장에 실제 사장이 누구냐라는 걸 밝혀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5년간 이직 과정이 3번의 이직과 회사를 강제 이직된 과정 자체에서 정세적으로 사실 IMF 이후에 시작된 외주 하도급화 이런 것들이 또 물류산업의 특징과 맞물려서 3번째, 4번째 다단계 하청으로 옮기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최종 해고된 회사는 KNL 물류입니다. 그래서 빙그레 말씀드린 대로 하나그룹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연 회장이 자기가 김승현이로부터 당한 게 억울했는 모양이에요. 그 세 아들 딸한테 33.4, 33.3, 33.3 이렇게 지분을 나눠놓은 회사가 KNL 물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현대 글로비스나 삼성 에버랜드 같은 이런 그 세금 내지 않고 부에 세습하기 위한 이런 구조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회사는 실제로 빙그레에 속해져 있던 물류 부분이 분사가 된 98년에 분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뭐 빙그레 공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국에 10몇 군데에서 뭐 하고 있는 데고 지금 많이 그 투쟁 힘차게 진행하고 있는 풀몬 동지들과 그 풀몬 동지들이 지금 엑소우레시라는 물류회사인데요. 그 회사와 1, 2등을 다투고 있는 이 회사가 KNL 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어떻게 해고됐냐면 88년에 입사를 해서 3번이나 강제이직을 적용받고 같은 현장에서 25년을 근무했는데 맨 마지막 명목상 고용 형태만 계속 바뀌게 됩니다. 최초에는 빙그레, 그 다음에는 빙그레 물류회사, 그 물류회사가 한번 바뀌고 다시 소사장제, 거기서 그 소사장을 다시 완전한 외주 하도급을 하겠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그 노동조합을 찾아오게 됐고요. 사실은 뭐 전국에 10몇 개 센터에 200여 명이 한꺼번에 단결했으면 좀 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안 겪었을 수도 있는데 한 개 센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현재 작년에 노동부로부터 위장도급의 판결을 받았고요. 올해 그 근로자 지휘학인속 1심 과정에서도 가처분 판결을 이긴 과정은 좀 겪고 있고요. 그거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총 4번의 그 회사로 옮기게 되는 거고요. 이때마다 현재 이분들이 빙그레에 입사했던 동기가 빙그레 현재 생산직으로 있는 분들과는 연봉차가 한 2천만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사장제는 사실 실체성이 없는 회사가 그 그러니까 인력을 대주고 있는 형식인데 그걸 사용자는 사용자성까지 전체 회피를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도용한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고용 불안 자체가 그러니까 그 근로 조건도 나빠지고 고용 불안도 실제로 그 더 커진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뭐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 물류가 기본적으로 업태의 아이디어가 외주 하도급이어서 그래서 당사자 물류 뭐 2자 물류, 3자 물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소사장제에서 다시 넘어가는 경우는 그 있지도 않은 4자 물류 뭐 그러니까 다단계 순서가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 가는 상황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쟁 경과 관련해서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6월 달에 위장도급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동부가 판정이죠. 노동부가 우리가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한 진정을 2013년 11월에 했고 사실 6달이나 걸려서 내놓은 판정이거든요. 판정의 내용이 사용자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미 K&N 물류와 직접 계약이 돼 있는 그 근로계약이 성립돼 있는 거다라는 내용의 묵시적 그 근로계약이 성립돼 있다는 판정을 내렸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러고 그 다음 날 며칠 있다가 당연히 저걸 받고 이제 저 판정을 받고 저희가 교섭력을 했고요. 그 교섭력에 대한 답변을 회사가 보내오기를 노동부의 판결이 불법이다. 불법에 기인한 판정이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해서 써 제꼈습니다. 아무리 노동부의 판정에 대해 자기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사실 자기 회사의 공문에다가 이 집행기관에 대한 부분을 불법이다 이렇게 그 판정한 그 써제끼는 정도로 오만한 태도인데 실제로 그 위장도급의 판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불법 파견은 뭐 많이 아시죠? 근데 불법 파견의 그 실체성 그러니까 사용 사업주의 실체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는 게 위장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소사장이라고 그 사장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뭐 영업 능력이나 어떤 뭐 노무 관리나 등등 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K&N 물류와 지금 해고된 조합원들이 그대로 그 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는 거다라는 거여서 사실은 불법 파견보다도 더 수위 높게 이 잘못 하청 문제가 잘못돼 있다는 걸 하는 건데 그 근로관계 성립 인정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 아까 보신 대로 이 판정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동부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판정 이후 어떻게 됐나 보면 13년에 진정을 했고 14년에 해고가 됐고 14년 3월 20일 해고됐고 6월 11일에 성남지청이 판정을 해요. 그 위장도급 판결을 하는데 6월 18일 날 불법이라는 그 노동부의 판정이 불법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럼 내 사장이 실제 누군지 밝혀달라. 이런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용자는 여전히 노동부 판정 그냥 쌩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동양시멘트는 사실 더 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똑같이 그러니까 14년 7월에 여기는 진정을 했고요. 그 15년 2월 13일 날 위장도급 판정을 태백지청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그러니까 계약 만료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청사와 그 3표 자본이 실제로 그 원청이고 그거에 대한 하청으로 이제 그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하청과 3표 자본이 도급계약 해지를 하면서 실질적인 해고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동양심에서 겪고 있는데 그 사실은 위장도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불법 파견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겁고 직접적인 사용자의 책임이 원청에 훨씬 더 있다고 밝히는 것에 불구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동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노동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부 스스로가 가해자는 그 원청이고 피해자는 노동자라고 밝혀놓고 나서 그 뒤로 그것을 강제 이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하는 조치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저희 그 사례로 그 뭐 투장 이런 과정에서 남경필 일을 한번 봤는데 남경필이 실제로 우리 담당 그 이 판정을 내린 근로감독관을 불러놨어요. 불러놓고 면담을 진행하는데 이 상황이 되게 억울해 보이는데 할 게 없냐? 그랬더니 그 감독관이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뭐 그 중앙부처 노동부나 만나봐도 사실 이거 사각지대가 아니냐. 위장도구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노동부가 판정을 내렸는데 그 판정에 대해서 노동부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불법 파견이면 뭐 벌금 얼마라도 때릴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노동부 직원들이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식인 거라면 그 민사적 책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은 사용자가 사실은 아까 앞서의 발제들처럼 뭐 그런 중간에 그 하청 뭐 조건이 바뀌든지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문제는 뭐 동양시멘트 동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반드시 좀 뭐 제도 개선을 비롯한 방식으로 위장도급에 대한 이행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뭐 갑질에 대한 이야기여서 뭐 몇 가지만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2014년 2월 25일 날 2월 17일 날 빙그레 남양주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동자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돌아가신 분의 이력이 지금 현재 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들 이력과 똑같습니다. 근속 연수가 30년 가깝고 4번이나 이직해서 최종적으로 이 해고된 노동자들은 거부한 그 K퍼슨이라는 회사, 그것도 빙그레 출신의 뭐 무슨 부장이 그 전년도 10월 달에 만든 회사에 11월 달에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래놓고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을 그 빙그레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2시간, 확인한 지 2시간 동안 KNL 물류의 정직원, 빙그레의 정직원을 모두 대피를 시켰는데 K퍼슨의 직원, 그러니까 하청의 지하청으로 내몰린 직원에 대해서는 출고실 현장을 투입했고 그 상황에서 암모니아 가스 폭발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과정이고요. 아까 어느 동지의 발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같은 일, 어려운 일을 하면서 목숨값에 차이가 있다는 걸 사실은 갑질하는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뭐 이런 과정에 뭐 페이퍼 컴퍼니 뭐 만들어서 뭐 하고 있는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것 등등이고요. 현재 근로자 지위 소송 확인 소송은 11월 5일 날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는 여전히 뭐 업무방해, 뭐 손배, 뭐 등등 해갖고 지금 뭐 달려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리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 사회적 약자인 그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현행 법제도가 무지하게 좋지 않지만 있는 현행 법제도 사실은 그 사회적 약자인 그 노동자들 구제하지 않는 이런 조건에 있고 그 과정에 노동부조차도 아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꿔 있는 상황이고 사용자는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사업하고 노동자는 오롯이 해고의 고통을 스스로와 그 가족이 다 감내해야 되는 이런 상황,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이제야 불을 꺼주셨네요. 이제 켜주세요. 저기,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6분 다시 나오셔서 질문하고 뭐 이럴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혹시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그 토론회를 위해서 잠시 쉬어야 되거든요. 쉬는 시간에 그 해당 우리 당사자분들은 기자들이 또 추가 취재를 하시면 취재 협조를 할 테니까요. 예. 혹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곧바로 당사자 불러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증언한 내용들 관련해서. 뒤에 토론회가 더 궁금하신가요? 어제
서울대 학보사에선가 뭐 이런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이유가 뭐예요?라는 뭐 이걸 아마 저한테 이 멘트를 따고 싶어서 전화를 한 모양인데 아직 답은 못 해줬는데요. 이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 본래 노동조합 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애초 비정규직이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했던 게 아니고 노동조합을 도저히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업체 변경하고 교섭단위 분리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25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원청에 있다가 하청에 있다가 2차 하청, 3차 하청으로 마음대로 보내버리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니 노조를 할 엄두가 안 나죠. 노조를 할 엄두가 안 나니까 단결이 안 되고 단결이 안 되니까 권리가 보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임금이 낮아지고 고용이 불안해진 거라고. 자, 그 놈의 잘못된 고용 형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자들은 재벌들이라는 점 오늘 증언대에서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곧바로 이어서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증언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